이어서 기업을 몇 개 이야기하지는 못했는데 지금 카카오가 그거 카풀로 보시는 거 이게 진행 중이잖아요.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반대 부딪혔잖아요. 택시업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제일 기본적으로 그 지금 그 사태에 대해서 제일 기본적으로 보면은 기존에 있던 산업이랑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게 나왔으니 대체제 어떻게 보면 대체제라거나 보완제라고 해야 되나? 카풀이 보완제라고 할 수 있나요? 대체제로 보완제다. 아무튼 서로 잘 먹고 잘 대체제로 살자가 보완제는 아니겠지? 그러니까 택시업계 보완제 샤프랑 그러니까 대체제가 새로운 산업이 나왔으니 산업군이 나온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기존의 밥그릇 싸움인 걸로 보이는데 카카오가 그 카풀함으로써 얻는 게 광고 수입만 얻는 건가? 거기서 아마 굳이 그걸 왜 하는 거야? 그 뭐지? 카카오 택시는 돈을 가져간대. 카카오택시도 가져가고 카풀도 드라이버가 얻는 수익의 일부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 거죠. 나중에 뭐 잘 되면 가져가잖아. 돈이랑 받는 건 일단 플랫폼 하나 정리하면 오면은 처음에 무료로 하다가 걔네 수익 방식이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처음에 플랫폼 하나 만들어서 사용자 유저 충분히 확보하고 거기서 이제 나중에 어떻게 새로운 수익 모델을 강구하는 게 걔네 스타일이니까. 모든 플랫폼이 다 되게 그렇게 그러하듯 자본력을 바탕으로 처음에 손대봐서 사람 확보하고. 사실상 카카오라는 기업 자체가 스타트업의 성공적인 약간 사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어떻게 기획벤처였잖아요. 사실상 막대한 자본력을 가진 CEO가 그렇게 기획을 해가지고 한 자본력이 바탕이 됐던 스타트업이니까 이제 스타트업의 탈을 쓴 약간 기획된 그런 거 자본가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자본을 출자해서 만든 뭔가 작은 기업이라. 출자라기보다는 거기서 아니 팀에서 그냥. 아니 개인이 시작한 사람 자체가 돈이 많았으니까. 시작한 사람이 일단 저기 대기업 출신에 돈이 엄청 많은 사람이니까 전형적인 스타트업 형식이라고 보면 안 되죠. 네. 그것도 벤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식은 벤처지. 기업의 형식은 벤처인데 아니 교수님이 동영상에서 말했던 그 벤처랑은 약간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교수님이 정의하셨던. 일반적인 벤처는 벤처는 그렇게 가난할 필요가 없지. 동영상에서 말씀하셨던 게 이거 아니면 죽어 약간 이런 식의 그렇죠. 벤처를 대부분의 말씀하셨어요. 전형적인 벤처를 얘기하신 거고 근데 그런 전형적인 벤처 형식의 기업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택시 많아서 택시가 굳이 파업을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보면은 미국이나 이런 중국에서도 우버 이런 것 때문에 물론 이제 얘네들은 상용화가 됐는데 문제도 많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택시업 이제 그 운전수들이 자살하거나 그다음에 그 우버를 이용하면서 생기는 불상사, 좀 범죄도 일어나고 그게 생각보다 큰 사회 문제가 돼서 얘네가 또 다른 대책을 내놓은 게 이제 그 우버를 하는 그 개인도 이제 자격을 갖춰야 된다. 약간 시험을 봐야 그렇죠. 된다. 그래가지고 드라이버. 드라이버도 시험을 본대요. 이제 그 택시 그 업계에서 주관하는. 택시화되는 그쵸. 이제 뭐 약간의 제도를 이런 이제 전문성이라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지? 자격을 부여한다는 그거. 적용하는. 그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택시업계랑 얘네를 좀 상생시키려고 이제 정부에서도 많이 이렇게 제도적으로 이렇게 팍팍 좀 해주는 얘네가. 근데 우리는 아직 그런 것까지는 얘네가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까. 사실 보면은 뭐 어떤 거든 새로운 산업군이 생기면 거기서 그거의 제도에 대해서 계속 정비해서 나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다들. 근데 제가 미국에서 우버를 정말 애플을 많이 이용했던 사람인데 거기서 실제로 그렇게 막 주변 사람들의 인식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부분이 되게 대두가 된 게 여기도 이런 문제가 많다 외국에서 라고 얘기를 하는데 케이스적인 사례로 통계 수치로 보면 많을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왜냐면 네. 택시에서 일어난 범죄 비율이랑 우버에서 일어난 범죄 비율이랑 봤을 때 과연 비율을 따지면은 과연 더 높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긴 비등비등할 거 관심을 많이 받으니까 더 문제처럼 얘기되는 거죠. 대두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거의 좀 민감해지는 거지만 일단은 도입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계속 보완을 해나가지 그 방법이 아니고 처음부터 또 완벽하게 그 부분을 다 제도적으로 뭔가 규제를 마련하고 하고 나서 새로운 산업을 도입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근데 좀 딴 길로 빠진 것 같은데 카카오가 리스크 테이커인가 그게 관한 질문인가? 아니요, 내가 그냥 얘기해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얘기해보고 싶은 게 교수님은 이제 카풀이? 카카오가
카카오가 약간 혁신형 기업이라고 해서 약간 문어발 식형도 이제 혁신이나 얘네가 뭐 워낙 많은 여기가 다각화를 하고 신뢰니까 있으니까 지금 또 이제 오토 한다고. 공유차까지 갔으니까 이제 이것도 이게 막 시험 문제이기도 했거든요. 혁신이라는 게 근데 영상에서도 교수님이 한번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벤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냐면은 이미 다른 사람이 따라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카카오가 카풀 하는 게 저는 혁신이 아니라고 보는 게 자기 플랫폼 강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어디서 미리 나왔던 카풀이라는 아이디어를 도입을 한 것뿐이지 혁신적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물론 얘가 다른 스타트업이 새로 와가지고 카풀 하는 것보다 카카오가 하는 게 우리도 편하고 성공 확률도 높고 근데 이건 혁신은 아닌 거지 사실 이미 있는 사업 모델 어디선가 새로운 사업 모델을 자기 가져와서 딱 쓰는 것뿐이지 이게 혁신적인가라고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미국에서 한번 성공적인 네. 이것도 성공적으로 이제 그쪽 대 그러니까 플랫폼의 따라하는 형태를 거죠. 가지고 우리의 플랫폼에 결합을 하자 정도의 느낌인 거죠.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요. 완전 동감인 게 이노베이터가 아니고 전형적인 팔로워십을 가진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카카오가 하는 게. 다만 거기서 막대한 자본력과 팔로우 할 수 플랫폼 있는 강점이 능력이 있는 거지. 음. 팔로우 할 수 있는 플랫폼이 능력이. 큰 네. 전형적인 팔로워 캐시라고 생각을 해요. 뭐 물론 혁신도 하긴 하겠지.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해외 마켓을 뚫는다던가 이런 게 그러니까 이노베이터라는 거에 대한 사실 정의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나라 안에 없던 거니까 이걸 먼저 반대가 있어도 도입을 하면 얘는 이노베이터라고 하면 오케이 이노베이터 맞아요. 근데 전체적인 전 세계 산업군적인 시각으로 보자면은 그냥 본인들의 강점이 여기 있으니까 외부에서 대박 친 거 가져와서 똑같이 하는 그런 부분에 보면 전형적인 팔로워십을 가진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기업들이 리스크 테이크가 되려면 어떤 게 좀 갖춰줘야 되고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필요한 거. 일단 저는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동감을 했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신 영상에서 말씀하신 이게 민간 주도가 돼야지 관 주도가 되면 안 된다. 정부 주도가 되면은 거기에 맞추느라고 눈치를 보게 되고 새로운 것을 이행하지 못하는 이노베이터가 더 되기 어려운 이노베이터를 육성하고 양성한다고 해놓고 그거 눈치 보느라고 전형적인 팔로워적인 경향을 가진 애들만 인큐베이팅을 하게 되는 사회가 오는 거죠. 지금의 스타트업 정책이 약간 저는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찾아내고 그걸 인큐베이팅 해주는 게 아니라 좀 더 사회에 잘 보이고 외국의 사례가 그거를 볼 때 심사 기준에 그것도 있어요. 외국에 그래 사례가 있느냐. 아니 없으니까 만들어서 하겠다는 건데 그거 해서 되겠어? 실제로 제 친구는 이번에 기고에서 진행을 하는 됐어요. 그래서 그걸 수주를 해가지고 지금 이번에 창업을 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심사할 때 제일 스트레스 받았던 게 아이템에 대한 외국 사례가 그래서 뭐가 있는데 그거 어떻게 증명할 건데? 너희 아이디어가 수익이 된다는 걸 그리고 사회에서 반응이 좋을 거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건데? 외국의 사례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라는 게 인큐베이터의 말이었대요. 그리고 그 부분에 되게 많이 까였대요. 없던 거라. 그래서 혁신가를 양성해낸다 해놓고 외국의 사례를 가져와라 라는 게 지금의 약간 인큐베이팅 방식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제일 문제가 이노베이터를 키우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점이요? 돌아가면서 이제 뭐 한마디씩 하면 아니면 질문이 이 더 얘기를 있나요? 이 얘기를 더 하시는 이 얘기를 더 저는 한국에서 근데 이것도 영상에서 나온 말인데 저도 예전에 영상에서 교수님 뭐 사자가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그러면 뭐 죽을 때까지 싸울 건지 아니면 그냥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을 건지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영화 중에 지구가 멈추는 날이라는 영화가 12년도에 있거든요. 키아누 리브스가 나온 영화인데 외계인이 갑자기 뚝 떨어져가지고 지구인들 너네 지구 좀 먹고 있으니까 인간 다 죽일 거야 라고 하는 거 왔는데 어떤 뭐 진화론 중인 교수님인가랑 외계인이랑 막 얘기하는 장면에서 교수님이 야 너네는 지네 행성 좀 먹은 적 없었어? 아니 있었어. 근데 너네 어떻게 했어? 우리 바뀌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외계인이.
근데 그럼 우리도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인간이 얘기하는데 우리도 죽기 바로 전까지 가면 바뀔 거야라는 얘기를 하는데 교수님이 말씀이 사자랑 싸우는 거랑 좀 비슷한 맥락이지 않을까라고 느껴서 기업이 어떤 정부가 개입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면은 정부가 개입해서 야 너네 혁신해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업이 지가 죽을 때가 되면 앞으로 못 먹게 살겠다 하면은 이제 다들 바꾸려고 노력을 하겠죠. 근데 거기서 살아남는 애들은 몇 명 없을 거야. 왜냐면은 혁신한다고 리스크 테이킹 한다고 혁신한다고 다 성공하는 거 아니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물론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해서 바뀔 수 있다면 좋겠지만 정작 자신의 이제 연속성에 뭔가 위해가 가해진다라고 느끼게 되면은 바뀔 거고 성공한 애들은 이제 얘네들은 리스크 테이커다라는 라벨링을 받게 되겠죠. 얘네는 혁신했다 리스크 테이킹을 해서 기존에 있던 사업 체계도 바꾸고 이렇게 했지만 뭐 그 중에서 또 많은 기업들은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딱히 있을까 아니면 그때가 되면 어떻게 알아서 잘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뭐 기업이 전체 예를 들어 뭐 대기업들이 끌고 가야 된다라고 그런 맥락으로 쓰면 사실 대기업 전체로 바뀌는 방법도 있지만 아니면은 지금 그런 기업들이 하고 있는 스타트업들을 자기네 쪽으로 끌어들여서 인수합병을 하는 것도 어찌 보면 하나의 혁신적인 방법, 혁신을 끌어내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아까 현대차 내부에서 이제 TF를 꾸려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것뿐만 아니고 그냥 지금 하고 있는 학생들이 하고 있는 스타트업들을 기업에서 지켜보고 걔네한테 투자를 하는 게 기업이 또 혁신으로 나갈 수 있는 방향이고 사실 기업은 하고는 있어요. 왜냐면 어쨌든 뭐 경기 불황이다 뭐다 하면서 자기들도 먹거리가 위협을 받는 상황이고 4차 산업혁명이다 뭐다 하면서 어찌됐건 트렌드가 조금씩 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네들 아까 결국 결론은 똑같아요. 자기들이 어쨌든 이 기업을 막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리스크가 왔을 때면 한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다. 잘 하는지는 뭐 일부 기업들 잘 하고 있겠죠. 아무튼 근데 안 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런 의지가 없다라고 그거를 딱 정의 내리기에는 좀 애매한 거 같아요. 기업들은 충분히 노력하고 있겠죠. 뭐 물론 돈을 벌어야 되니까. 거기다가 물론 이노베이터라는 게 리스크 테이커라는 게 리스크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개천에서 용나기는 참 많이 어렵다는 말이 그거 좀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어느 정도 다들 동감을 할 거예요. 스타트업으로 시작을 해서 그게 정말 크게 된 사례도 있지만 거의 1%나 2%에 가깝다는 그런 통계적 수치도 있고 그에 반면에 사실 실리콘밸리나 이런 데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형 아마존이나 구글이 나오기는 어려운 지금 사회 시스템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좀 더 아까 말한 그런 인큐베이팅에서의 그런 기준을 좀 더 이노베이터 쪽을 양성하는 과정으로 좀 기준을 바꾸고 그리고 문화 자체도 좀 대기업이 먹거리를 찾는 것도 좋지만은 이제 소기업들이 새로 계속 생겨나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드는 건 아마 정부의 역할이라고 봐요. 그게 수정 자본주의의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자본주의뿐만 아니고 거기서 상생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제도를 마련을 잘 해나간다면 그 부분이 바로 이노베이터를 양성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길일 거라고 생각해요. 리스크 테이커 그러니까 갑자기 궁금한 게 리스크 테이커 어쨌든 창업을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리스크를 정부 쪽에서 줄여주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갑자기 리스크 테이커의 리스크를 줄여주는. 리스크 테이커의 리스크를? 어. 리스크를 줄여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과적인 걸로? 예를 들어 실패했을 내가 때. 실패했을 때 사실 우리가 제일 걱정이 되는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는 것도 실패했을 때 자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네. 정부 지원을 받으려는 게 아닌가? 그쵸. 자기가 다 음. 부채로 갖고 있기 힘드니까 좀 덜 위험한 정부 지원을 그러면은 해주는 건데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게 가장 이상적인. 아니죠. 간섭은 어찌됐든 걔네도 세금으로 하는 거니까 기준이 있고 심사 기준이 있고 거기서 최대한 그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죠. 진짜 이노베이터를 뽑을 수 있는 기준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그쵸. 거. 지금처럼 대외적인 이미지를 더 중시하는 이런 부분이 아닌 해외 수치적 사례를 찾아와라. 이 부분을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이 부분을 평가하는 게 아니 이게 정말로 아이디어가 좋다. 이 부분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산업군으로 성장할 수 있겠다. 이 부분을 주도해서 해외 산업까지도 더 먼저 선도해서 우리나라에서 탄생을 시킬 수 있겠다.
이러한 부분을 기준을 심사를 하는 쪽으로 제도적으로 보완이 된다면 그게 바로 리스크를 줄여주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요. 어렵네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이거 진짜 4차 산업 뭐 새로운 시대의 먹거리가 되겠다라고 판단하는 것 자체도 되게 그렇죠. 그게 영상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교수님이 그런 전문가가 없다, 많이 없다라고 말씀을 벌써 그런 쉬운 해안에- 일은 아닌 거죠, 사실. 그런 해안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죠. 어려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정부도 그런 기준을 마련한 게 아닐까?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 같은 게 솔직히 창업할 때 가장 큰 리스크가 뭘 것 같아요? 당연히 자본력이죠. 예, 망했을 때 그거를 부채로 창업가가 그대로 떠안아가지고 빚더미에 허덕이는 거. 그게 가장 큰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요. 근데 그 정도 리스크를 안 떠안으려고 그러니까 방금 그 얘기 뭐 창업가가 뭔가 했는데 자기가 부채를 떠안는 게 그럼 당연히 본인이 떠안아야 되는 리스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이게 갑자기 생각난 게 제가 예전에 인턴 할 때 컨설팅 회사에서 일했는데 창업자 하는 스타트업 대상으로 해서 정부 중소기업유통센터 뭐 청진원 이렇게 해가지고 포커스 그룹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벤처 투자자도 한 명 있고 그 투자 신생기업 뭐 한 강소기업 이렇게 해서 4군데 사장님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때 뭐 인턴이어서 제가 뭐 그룹 포커스 인터뷰에 개입하진 않았는데 딱 드는 생각이 이 사람들은 자기 돈으로 사업할 생각이 없어요. 자기 돈으로 일하면 손해라고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근데 그 이노베이터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벤처들의 이노베이터들은 이런 모습인 게 또 맞는 거 같아요. 정부 지원에 기대는 것 자체가 벌써 이노베이터의 특성 리스크는 안 가지고 리스크 안 가지고 가능성이 어떻게 리스크 테이커지라는 그냥 테이크 그러니까 그럼 그렇죠. 이 부분은 약간 교수님의 말이랑 일맥 상통하네. 근데 그런 거를 약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있다면 당연히 이용을 하는 게 맞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으면 아무래도 좀 더 이노베이터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좀 더 사회에서 그런 거를 시도를 해보는 일들이 빈번해진다면 거기서 블록체인이나 뭐 아니면 AI나 이런 부분에 역군들이 더 활발히 나올 수 있는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얘기였어요. 일단 토론은 여기까지인 걸로 하고요. 네. 이제 마무리로 그냥 이제 이번에 이제 영상도 보셨고 이제 토론 한 1시간 정도 진행됐는데 본인이 이제 이걸 하면서 좀 새롭게 알게 된 점? 아니면 뭐 느낀 점? 그러니까 어쨌든 하고 싶은 말? 한 마디씩 하고 끝내겠습니다. 반대로 들어갈까요? 저는 뭐 새로 알게 된 게 뭐 아까 쉬는 시간에 얘기했듯이 뭐 이제 이 친구가 다니는 회사 NC 넥슨 이런 쪽이 IT 그렇게 리스크 테이커 아니다. 이게 좀 되게 의외였어요. 그냥 좀 대중들의 인식상 되게 뭔가 선도할 것 같고 리스크 되게 많이 떠낼 것 같은데 되게 보수적이고 이게 좀 의외였다고 생각했어요. 되게 통해서 알게 된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이런 얼핏 얘기 들었지만 이런 제조업에서 어쨌든 IT 부서에 있었으니까 가끔 얘기를 듣긴 했지만 뭔가 그런 구체적인 것들을 한번 들어볼 수 있어서 좋았고 리스크 테이킹 근데 언젠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들었어요. 언제까지 안정적으로 할 수는 없겠다. 뭐 그거는 기업의 고민이기도 하지만 저희 개인적으로도 뭔가 한 번씩 생각해 볼 법한 이야기지 않았나. 재밌었어요. 이번에 토이는 이제 기업 위주로 벤처 위주로 뭐 네이버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저는 요즘에는 제 자신에 대해서 이제 기업 좀 다른 얘기지만 내 리스크 앞으로 테이크 할 건가 아니면 안정적으로 할 건가 했을 때 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 일단 뭔가 새로운 거 해봐야지 하다가 그 지금 생각이 편한데 이러면서 안주하기도 하다가 근데 오늘 뭐 영상도 보고 토의하면서 느낀 게 모든 사람이 다 리스크 테이커가 될 필요 없고 모든 사람이 이노베이터가 될 필요 없거든요. 결국 한국에서 뭔가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한두 군데가 또 치고 나가주면 뒤에 팔로워들이 이렇게 쭉 하면서 산업이 성장하는 건데 모두가 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이고 이럴 필요 없으니 기업이든 사람이든 자기 가치를 잘 판단해서 강점을 가지고 가는 게 좋다고 패스트 팔로우를 잘할 수 있으면 패스트 팔로우 계속하면 그거에서 잘할 수 있으면 그것도 맞는 거고 사람이든 기업이든 근데 그런 생각을 계속하면서 얘기를 나왔던 것 같습니다. 창업할 거예요?
회사에 외국에 살고 네, 있어요. 살에 성공한 사례.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제 기업이나 벤처도 계속 지속 가능성을 계속 연구를 하고 본인이 패스트 팔로워가 될 건지 아니면은 이노베이터가 될 건지 계속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개인도 하나의 본인의 인생의 하나의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인의 인생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 영향을 두고 내가 팔로워십을 가진 사람이 될 건지 아니면 이노베이터가 될 건지 그런 부분을 고민하는 건데 요즘 그걸 좀 살짝 뒤로 하고 저는 이제 제가 준비하는 거에 좀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거 영상도 1시간 분량 되는 거 보고 하면서 다시 한번 그쪽에 대해서 생각을 깊게 해본 기회가 된 것 같고 처음엔 영상 그래서 되게 귀찮았거든요. 근데 다 그랬는데 보신 거 맞나요? 네, 다 봤습니다. 아, 네. 의심 안 쪽지 기록 보고 아까 알아요. 쪽지 시험 준비돼 있다고. 저 약속했어서 먼저 네.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